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순간. 2. 유럽은 충격에 빠졌다. 3. 미국은 약점을 인정해야 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방산업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야 수출이 됩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신뢰와 외교적 물밑 협상도 매우 중요하지요.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의 위상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동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의 2조 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 2와 달리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후회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예비군 단체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 2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 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영해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때 썼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통제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신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에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에서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 옆 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에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이니라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순을 받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젠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에즈는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의 참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 방산이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영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영 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총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위싱턴 DC 우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하나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회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 평가 시험 장와의 피지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 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에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회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에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 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대북홈 A씨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의 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변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장갑차,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도덕상으로 안 되고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깝게 되도록 만들어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 중립을 지키는 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